저는 평생 한 가지만 다짐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겪은 시집살이는 절대 며느리한테 물려주지 않겠다고요. 술에 취해 막말하고 시어머니에게 집 비밀번호 누를 때 눈 감으라고 하고 참. 지금 생각하면 손이 떨립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제 나이 66입니다. 시집 온 지 43년째예요. 시어머니 모시고 산 게 18년이었고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시아버지 새숨을 데우고 아침상 차리고 빨래하고 또 밭일 나가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진 게 그때 일 때문입니다. 겨울에 찬물로 빨래하면 손이 터져서 피가 났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며느리 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다짐했습니다. 내 며느리한테는 절대 이러지 말자. 며느리도 누구 집 딸이다. 귀한 딸을 데려온 건데 왜 고생을 시키나. 그렇게 마음먹고 살았어요.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저는 기뻤습니다. 우리 집에 딸 같은 사람이 온다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리 이름은 여기서 말 안 하겠습니다. 그냥 며느리라고 부르겠어요.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조용하고 얌전해 보였어요. 맞선 자리에서 인사도 공손하게 하고 말도 차분하게 하더라고요. 아들이 좋아하는 게 눈에 보여서 저도 흡족했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도 큰 문제는 없었어요. 신부 집에서 요구하는 것도 과하지 않았고요.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첫 명절부터였어요. 결혼하고 석 달쯤 지나서 추석이 왔는데 며느리가 친정에 먼저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며느리가 시댁만 가는 게 어디 있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댁에 온 며느리가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제가 부엌에서 전 부치고 있는데 며느리는 거실에서 TV 보고 있었습니다. 불 앞에 서면 더운 거 아시죠? 기름이 튀면 아프고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나 혼자 하던 일인데 뭐. 그런데 점심때가 되니까 시누이가 왔습니다. 우리 딸이에요. 딸이 부엌 쪽을 보더니 저한테 작은 소리로 물어요. 엄마, 언니는요? 언니라는 게 며느리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괜찮다고 손살에 쳤어요. 딸이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식사 준비 끝나고 다들 모여서 밥 먹는데 며느리는 먹기만 했습니다. 설거지할 때도 안 도와줬어요. 딸이 저랑 같이 설거지하면서 한숨 쉬는 게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첫 명절인데 긴장했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명절도 똑같았습니다. 그 다음도요. 며느리는 오기만 하고 손 하나 까딱 안 했어요. 처음엔 제가 직접적으로 말을 안 했습니다. 이것 좀 도와줄래요? 이렇게 부탁하면 될 텐데 그게 입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시키기 싫다는 제 다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용기 내서 말했어요. 명절 전날이었습니다. 내일 일찍 오면 같이 준비하자. 며느리가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전 11시에 왔어요. 이미 저는 다 붙여놓은 상태였고 나물도 다 무친 상태였습니다. 며느리가 미안하단 말도 없이 그냥 거실로 가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습니다. 이건 긴장이나 서툰 게 아니라는 걸요. 며느리는 아예 할 생각이 없는 거였어요. 한 번은 제사 지낼 때였습니다. 상 차리고 절하고 나서 음복하는데 며느리 혼자 먼저 일어나더니 방으로 들어가요. 피곤하다면서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참았습니다. 남편, 그러니까 우리 영감이 나중에 아들한테 한마디 했어요. 며느리한테 좀 일러라.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가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엄마가 알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저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며느리한테 뭐라고 한 적도 없는데 아들은 이미 엄마 편이 아니라 와이프 편이구나.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결혼하면 그런 거라고, 부부가 한 편이 되는 거라고요. 며느리한테 좋게 보이려고도 했습니다. 손주 낳고 나서는 더 신경 썼어요. 손주 이름은 민준이에요. 예쁜 아이죠. 근데 이 아이 때문에 또 일이 생깁니다. 며느리가 애 데리고 우리 집에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민준이가 할머니 사과 깎아줘. 할머니 우유 데워줘. 이렇게 저한테만 시키는 거예요. 엄마는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 말이죠. 처음엔 귀여워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말리질 않아요. 애가 저한테 이것저것 시키는데 며느리는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허리가 아파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민준이가 할머니 과자 봉지 뜯어줘. 그러는데 며느리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부탁해봐. 했더니 며느리가 귀찮다는 듯이 한숨 쉬면서 뜯어주더라고요. 그 한숨 소리가 제 귓속에 박혔습니다. 명절 때마다 저는 며느리한테 말했어요. 안 와도 돼. 여행 가든지 친정 가든지 해. 진심이었습니다. 오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안 오는 게 차라리 나았거든요. 근데 며느리는 꼭 왔어요. 형식적으로요. 와서는 한두 시간 있다가 피곤하다고 먼저 가버리고요. 작년 추석 때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전 부치다가 기름이 튀어서 손등을 데었어요. 물집이 생겼습니다. 아파서 소리가 나왔는데 거실에 있던 며느리가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딸이 부엌으로 달려왔어요. 엄마 괜찮아? 하면서 찬물에 손 씻겨주고 연고 발라주고요. 며느리는 그때도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마음 아팠던 건 집 비밀번호 사건입니다. 아들 내외가 아파트 새로 장만했을 때예요. 저희가 도와준 돈이 있었습니다. 얼마인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어요. 어쨌든 집들이 한다고 해서 갔습니다. 현관문 열 때 며느리가 비밀번호 누르는데 제가 옆에 서 있으니까 손으로 가리는 거예요. 어머님 잠깐 눈 감고 계세요. 그러면서요. 저는 그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뭘 훔치러 온 도둑처럼 취급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며느리 친정어머니는 비밀번호 알 텐데 시어머니인 저는 모르게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비밀번호 왜 안 가르쳐줘?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엄마가 애들 없을 때 들어와서 이것저것 보시면요. 제가 그럴 사람으로 보였나 봅니다. 30년 넘게 키운 아들한테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으니까요. 며느리도 인격이 있고 며느리 집도 며느리 사생활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작년 겨울에 남편이 입원했어요. 큰 병은 아니었고 검사 때문에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있었습니다. 퇴원하고 집에서 회복할 때 아들 내외가 문병 왔어요. 며느리가 과일 하나 들고 왔는데 그것도 마트 할인 상품이더라고요.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건 그렇다 쳐도 며느리가 온 지 30분도 안 돼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들 보고 빨리 나가자고요. 남편이 침대에 누워 있는데 말이죠. 남편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 밤에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면서 한마디 했어요. 당신 고생이 많소.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올해 설날이 왔습니다.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차례 지내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준비했어요.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과일 깎고 탕 끓이고
손가락 마디가 쑤셨습니다. 류머티즘 기운이 있어서 칼질할 때마다 아픈데 참고 했어요. 아들 내외가 10시쯤 왔습니다. 늦은 편이에요. 차례는 보통 9시쯤 지내거든요. 며느리 얼굴을 보니까 화장이 진했어요. 어디 놀러 가는 사람처럼요. 차례상 앞에 앉는데 며느리 향수 냄새가 강하게 났습니다. 음식 냄새랑 섞여서 좀 불쾌했어요. 차례 지내고 나서 친척들이 왔습니다. 시누이네 가족, 시아주버니 가족, 조카들까지요. 다들 인사하고 둘러앉아서 음복하고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며느리는 구석에 앉아서 역시나 핸드폰만 보고 있었고요. 점심 먹고 나서 친척들이 거실에서 차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었어요. 딸이 도와주고 있었고요. 그때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남자들이 술 마시면서 떠드는 소리였죠. 며느리도 거기 섞여 있었습니다. 딸이 저한테 속삭였어요. 엄마, 올케 술 많이 마시는 것 같은데. 저도 슬쩍 봤더니 며느리 얼굴이 빨개져 있더라고요. 목소리도 커져 있었고요. 조금 걱정됐지만 명절인데 좀 마실 수도 있지 싶었습니다. 근데 오후 2시쯤 되니까 며느리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설거지하면서도 다 들렸습니다. 요즘 누가 제사를 그렇게 많이 지내요?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딸도 저를 쳐다봤고요. 며느리 목소리는 계속됐어요. 제사 음식도 옛날 방식대로 하면 누가 먹어요? 젊은 사람들은 안 먹잖아요. 그냥 형식만 하면 되는데. 친척 중 누군가가 뭐라고 말리는 것 같았는데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며느리 부려먹으려고 제사 지내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설거지하던 그릇을 싱크대에 놓았어요. 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근데 괜찮지 않았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또 말했어요. 시부모님도 좀 생각을 바꾸셔야죠.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는데 비웃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나갔습니다. 거실로요. 며느리가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서 술잔을 들고 있었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눈을 피하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느리 술 그만 마셔요. 며느리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에이 괜찮아요. 명절인데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아들이 옆에서 며느리 팔을 잡았어요. 여보 그만해. 며느리가 아들 손을 뿌리치면서 소리쳤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어? 목소리가 커서 모두가 놀랐어요. 민준이가 깜짝 놀라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민준이 안아주려고 다가갔어요. 며느리가 딸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형님은 좋겠네요. 딸이라서 명절 때 이것저것 안 해도 되고. 딸 얼굴이 굳었어요. 언니 지금 술 취했어요. 말 조심해요.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조심? 내가 뭘 조심해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그때부터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딸이 화를 냈어요. 언니 지금 우리 엄마 앞에서 하는 말이 그게 말이에요? 며느리가 일어서면서 소리쳤습니다. 왜요? 잘못된 게 뭐가 있어요? 명절마다 며느리 고생시키는 게 당연해요? 친척들이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시아주버니 부인이 며느리한테 다가가면서 말했어요. 아가씨, 진정해요. 며느리가 그분한테도 소리쳤습니다. 아가씨? 전 결혼한 지 3년 됐어요. 아가씨 아니에요. 그러면서 휘청거렸어요. 딸이 민준이를 안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딸한테 다가가더니 민준이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내 아들 내놔. 딸이 놀라서 뒤로 물러났어요.
며느리가 딸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내놓으라고. 그 순간 며느리 손이 딸 얼굴을 스쳤어요. 시아주버니가 며느리를 떼어놨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를 붙잡으려고 했고요.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다들 왜 이래? 나만 나쁜 사람이야? 민준이는 계속 울고 있었고 딸은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한테 다가갔어요. 며느리 그만해요. 애가 무서워하잖아요. 며느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풀려 있었어요. 어머님은요? 저한테 뭘 해주셨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제사 지내라, 명절 오라, 손주 봐라. 저한테 뭐 해주신 게 있어요? 제 입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잡아 끌면서 소리쳤어요. 당장 집 가자. 며느리가 저항했습니다. 싫어. 나 할 말 있어. 그러면서 저한테 손가락질했어요. 어머님, 저 이제 안 와요. 명절에도 제사에도 안 올 거예요. 아들이 며느리를 현관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며느리가 버둥거리면서 소리쳤어요. 민준아, 엄마 간다. 할머니 집은 이제 안 올 거야. 엄마 말 들었지? 할머니가 엄마한테 나쁘게 했어. 민준이는 딸 품에서 울기만 했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 눈치만 봤어요. 딸이 울면서 제 곁으로 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아주버니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형님, 너무 놀라지 마세요. 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술 때문이라고요? 술이 사람 본성을 드러내는 거 아닌가요? 친척들이 하나씩 돌아갔습니다. 위로의 말을 남기면서요. 저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딸이 제 옆에 앉아서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남편은 안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화가 난 건지 실망한 건지 모르겠지만 나오질 않았습니다. 저녁이 됐는데 밥맛이 없었어요. 딸이 뭐라도 먹으라고 했지만 못 먹겠더라고요. 명절 음식이 상 가득한데 손이 안 갔습니다. 그 음식을 만들려고 새벽부터 부엌에 섰던 제가 바보 같았어요. 밤이 되고 딸도 집에 갔습니다. 남편이 안방에서 나왔어요. 저한테 아무 말 안 하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는데 뭘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설거지를 마저 하려고요. 그릇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물을 틀었어요. 찬물이었는데 손이 시렸습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소리 안 나게 울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천장만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어머님은 저한테 뭘 해주셨어요? 정말 제가 며느리한테 해준 게 없을까요? 시집살이 안 시킨 것도, 명절 오지 말라고 한 것도 다 며느리 생각해서였는데요. 다음 날 아침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 죄송해요. 와이프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요. 사과는 아들이 하고 며느리는 전화도 안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근데 괜찮지 않았어요. 며칠 지나고 딸이 집에 왔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한숨 쉬었습니다. 엄마 많이 상했구나.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제 그만 참아. 올케가 너무 심했어.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딸이 말했어요. 엄마가 오빠한테 집 살 때 돈 얼마 빌려줬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딸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엄마 아빠가 오빠 집 도와준 거 다 알아요. 아파트 계약금이랑 중도금 일부 5천만 원 빌려줬잖아요. 맞습니다.
5천만 원이었어요. 아들이 집 계약할 때 목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빌려준 거예요. 차용증도 받았습니다. 나중에 갚겠다고 아들이 약속했고요. 근데 아직 한 푼도 못 받았어요. 1년에 한 번씩 곧 갚을게요 하는 말만 들었습니다. 딸이 물었어요. 그거 언제 받을 거예요? 저는 대답 못했습니다. 아들이 힘들까봐 재촉 안 하고 있었거든요. 딸이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엄마, 올케는 엄마를 우습게 봐요. 돈도 안 갚고 명절 때도 안 도와주고 이제는 술 마시고 큰 소리 치고 이러면 안 돼요. 그 말을 듣고 뭔가 가슴속에서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딸 말이 맞았어요. 며느리는 저를 우습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가 착하고 약하니까 뭘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죠. 딸이 갈 때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이제 엄마 생각 좀 해요. 엄마 인생은 엄마 거예요. 그 말이 며칠 동안 귓속에 남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아들이 또 전화했어요. 엄마 와이프가 어머님한테 사과하고 싶대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근데 며느리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아들 혼자 전화한 거였습니다. 사과하고 싶다는 것도 아들 말이고 정작 며느리는 전화 한 통 안 한 거죠. 그날 밤에 남편이랑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며느리 어떻게 생각해요? 남편이 한참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딸은 안 그러잖아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쩔 건데? 아들 며느리인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쩔 건지 저도 몰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에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랍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해뒀거든요. 차용증을 꺼냈어요. 아들 이름으로 쓴 차용증. 5천만 원. 이자 없음. 여유 생길 때 상환. 아들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차용증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며느리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요. 제가 아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 돈만 빌려줬지. 근데 그것도 갚으라고 재촉 못하고 있잖아요. 착한 시어머니 노릇만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차용증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검색했어요. 차용금 회수 방법. 여러 글이 나왔습니다. 내용 증명, 지급 명령, 소액 재판. 법적인 용어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걸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그 다음 날 동사무소에 갔어요. 무료 법률 상담이 있었거든요. 상담사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돈 받을 수 있어요. 내용 증명 보내고 그래도 안 갚으면 지급 명령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담사분이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어요. 혹시 가족 간 거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드님이요? 또 끄덕였어요. 상담사분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좀 조심스러운 문제네요.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가족 관계가 나빠질 수 있어요. 저는 말했어요. 이미 나빠졌어요. 상담사분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아들한테 빌려준 돈 받을까 해요. 남편이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저는 설날 일을 말했어요. 며느리가 한 짓들, 한 말들. 그리고 제가 얼마나 참아왔는지. 남편이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남편이 결국 그렇게 말했어요. 화난 것도 아니고 찬성하는 것도 아닌 목소리였습니다. 그냥 지친 목소리였어요. 남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밤새 생각했습니다.
정말 돈을 받아야 하나? 아들 관계가 틀어지면 어쩌나? 손주도 못 보게 되면 어쩌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미 관계는 틀어져 있었어요. 며느리는 이미 저를 존중하지 않았고, 아들은 이미 엄마 편이 아니었고, 손주는 이미 저를 심부름꾼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럼 제가 뭘 더 잃는다는 걸까요? 이미 다 잃었는데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66살. 이 나이에 며느리한테 무시당하고 아들한테 실망받고 손주한테 이용당하면서 살아야 하나? 아니요. 안 됩니다. 저는 서랍에서 차용증을 다시 꺼냈어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들한테 문자 보낼 거예요. 아니, 전화할 거예요. 아니, 직접 만나서 말할 거예요.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제 더는 참지 않을 거예요. 착한 시어머니 노릇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존엄을 지킬 거예요. 제가 받아야 할 것은 받을 거고 제가 정해야 할 선은 정할 겁니다. 며느리가 원하던 대로 명절에 안 오게 해줄 거예요. 아예 못 오게요. 복수가 아닙니다. 정리해요. 제 인생을 정리하는 겁니다. 잘못된 관계를, 무너진 예의를, 지켜지지 않은 약속을 다 정리할 겁니다. 제 손이 떨립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을 손에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종이가 낡아서 구겨질까봐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아들 필체가 보였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어릴 때부터 글씨를 못 썼어요. 그래도 도장은 또박또박 찍혀 있었습니다. 5천만 원. 큰 돈이죠. 저희 노후 자금 절반이었어요. 남편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할 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야죠. 이제는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서운해할 텐데. 제가 대답했어요. 저도 서운했어요. 3년 동안요. 그날 오후에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딸아, 엄마가 오빠한테 빌려준 돈 받으려고 해. 딸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엄마 진심이에요? 응. 진심이야.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진작에 그러셨어야 했어요. 딸이 물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법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아들 만나서 말하는 게 맞는지. 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말로는 안 돼요. 옳게 성격 봤잖아요. 오빠도 와이프 편이고요. 제대로 하려면 절차 밟으셔야 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대로 한다는 게 법적 절차를 말하는 거잖아요. 제 자식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고 법원에 신청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혼자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딸이 그렇게 말했어요.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고맙다. 그것밖에 말을 못했습니다. 다음 날 딸이 집에 왔어요. 노트북을 들고 왔더라고요. 엄마, 우선 정리해야 해요. 언제 빌려줬는지, 갚겠다는 약속은 어떻게 받았는지, 독촉은 했는지 안 했는지. 딸이 꼼꼼했습니다. 메모하면서 제 말을 다 받아 적었어요. 빌려준 게 3년 전이죠? 응. 아파트 계약할 때였어. 이체 내역 있어요? 저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3년 전 계좌이체 내역이 있었어요. 아들 계좌로 5천만 원. 메모란에는 집 계약금 도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딸이 사진을 찍었어요. 이거 증거예요. 그리고 오빠가 갚겠다고 한 문자나 카톡 있어요? 저는 핸드폰을 뒤졌습니다.
1년 전쯤 아들이 보낸 문자가 있었어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올해 안에 꼭 갚을게요. 딸이 그것도 캡처했습니다. 좋아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딸이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지 정해야 해요. 첫 번째는 오빠한테 직접 말하고 기한 주는 거. 두 번째는 내용 증명 보내는 거. 세 번째는 바로 법원에 지급 명령 신청하는 거. 저는 첫 번째가 맞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아들한테 말해야지. 그래도 내 자식인데.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기한을 명확하게 정하세요. 한 달. 그 안에 갚든지 상환 계획을 내든지. 애매하게 하면 또 미뤄요. 그날 저녁에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떨렸어요. 손이 덜덜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못 잡을 정도였습니다. 아들이 받았어요. 엄마, 응, 엄마야. 시간 있니? 지금요? 뭔데요? 목소리가 귀찮다는 투였습니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주말에 집에 올 수 있니? 아빠도 보고. 아들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또 뭐 때문에요? 설날 일은 와이프가 사과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참았습니다. 그것도 있고 다른 이야기도 해야 해서. 바쁜데요, 엄마. 그냥 전화로 하면 안 돼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바쁘다고요. 어머니 집에 오는 게 그렇게 바쁜 일인가요? 아들아, 중요한 얘긴데.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이 눈치챘는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토요일 오후에 갈게요. 그렇게 말하고 끊었어요. 인사도 없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토요일이 왔어요. 아침부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아들이 올 시간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오. 당당하게 말하시오. 고마웠어요. 남편이 제 편이 되어주는 게요. 오후 3시쯤 아들이 왔습니다. 혼자 왔어요. 며느리는 안 왔더라고요. 아들이 현관문을 열면서 말했어요. 와이프는 약속 있어서 못 왔어요. 변명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며느리는 안 봐도 됐습니다. 거실에 앉았어요. 제가 차를 내왔습니다. 아들이 마시지도 않고 물었어요. 그래서 뭔데요?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하라는 뜻이었죠. 아들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너한테 빌려준 돈 있잖니. 아들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거요? 응. 5천만 원. 3년 전에 집 살 때 빌려준 거. 아들이 차를 들었다 내려놓았어요. 그게 왜요? 갑자기. 저는 차용증을 꺼냈습니다. 내가 갚겠다고 했잖니. 여유 생기면요. 근데 3년이 지났어. 아들이 차용증을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아요. 갚고 싶어도 여유가 없어요. 그럼 언제 갚을 건데? 제가 물었어요. 아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좀 기다려 달라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3년을 기다렸어. 이제는 기한을 정해야겠어. 아들이 웃었어요.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기한요? 엄마 지금 저한테 빚쟁이처럼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빚쟁이라고요. 제 돈을 제가 돌려받겠다는데 빚쟁이예요?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야, 말 조심해라. 엄마가 언제 빚쟁이처럼 했니? 아들이 아빠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돈 갚으라고 부르신 거잖아요. 차용증까지 꺼내시고. 저는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그 돈 없어도 되는 돈이었니? 우리 노후 자금이야. 내가 힘들다고 해서 빌려준 건데 3년 동안 한 푼도 안 갚고 연락도 제대로 안 하고
그게 맞니? 아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할 말이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어요. 작년에도 올해 안에 갚는다고 했잖니. 문자 남아있어. 근데 작년이 지났어. 올해도 벌써 설날 지났고. 엄마 그건. 아들이 말을 흐렸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무슨 변명을 할지. 제가 깜빡했어요.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다고요. 5천만 원을요? 그래. 깜빡할 수 있지. 그런데 아들아, 설날에 내 와이프가 한 짓은 깜빡하면 안 되는 거야. 아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건 와이프가 술을 많이 마셔서요. 진짜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이니?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엄마한테 손가락질하고 제사 비하하고 내 동생한테 손 올리고 그게 술로 변명될 일이니?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아들아, 엄마 말씀 들어라. 우리가 너한테 돈 당장 갚으라는 게 아니야. 계획을 세우자는 거지. 한 달에 얼마씩이든, 1년에 얼마씩이든. 약속을 지켜야지.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한 달에 50만 원씩 드릴게요. 100개월이면 8년 정도 걸리네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8년이요. 그때면 저는 70이 넘어요. 그것도 좋아. 근데 아들아, 엄마가 한 가지 더 말할 게 있어. 아들이 저를 봤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명절이랑 제사에 너희 집 오지 마. 아들이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미리 말 안 했거든요. 엄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와이프가 원하던 거잖니. 명절에 안 오겠다고 소리쳤어. 그래, 안 와도 돼. 아니, 오지 마. 앞으로 우리 집 명절에, 제사에 너희는 출입 금지야. 엄마. 아들이 소리쳤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아들인데 제사를 어떻게 안 와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이면 부모 존중해야지. 내 와이프는 우리 존중했니? 너는 엄마 편 들어줬니? 아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건 너무. 저는 남편 손을 뿌리쳤어요. 아니에요. 이미 결정했어요. 우리 존엄 지키려면 이렇게밖에 못해요.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제가 아들인데 집에 못 오게 하시게요? 그게 말이 돼요? 저도 일어났어요. 내 와이프가 우리한테 한 게 말이 됐니? 술 마시고 고함치고 동생 때리고 손주 앞에서 할머니 욕하는 게 말이 됐어?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아들아, 엄마가 유언장 쓸 거야. 이 집이랑 남은 재산, 너 몫은 따로 관리할 거고 내 와이프한테는 한 푼도 안 갈 거야. 아들 얼굴이 하얘졌어요. 엄마, 진짜 그러실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진짜야. 변호사 찾아봤어. 유언장 쓰는 거 어렵지 않대. 내가 받을 몫은 내 이름으로 된 신탁으로 만들 거야. 와이프는 손도 못 대게. 엄마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들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와이프가 실수한 거 하나 가지고. 저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하나? 3년이야. 3년 동안 너희 와이프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저는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손 하나 안 까딱했어. 손주는 할머니한테만 시켰어. 집 비밀번호는 눈 감으라고 했어. 아빠 병문안 와서는 30분 만에 갔어. 그러고도 사과 한마디 없었어. 전화 한 통 없었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설날에 내 와이프가 한 말 기억하니? 어머님은 저한테 뭘 해주셨냐고 했어. 알아? 엄마가 뭘 해줬는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집살이 안 시켰어. 명절 오지 말라고 했어. 손주 봐주고, 돈 빌려주고, 아파보지도 못한 며느리 이해하려고 3년을 참았어. 그런데 내 와이프는 엄마가 뭘 해줬냐고 물어.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결정했어. 더는 안 해줄 거야. 명절도 제사도 유산도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 내 와이프가 원하던 대로. 아들이 울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와이프한테 제대로 못 일러서 죄송해요. 다시 기회 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3년이었어. 이제 끝이야. 아들이 남편을 봤어요. 아빠는 이래도 괜찮으세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마음이 그 정도면 나도 어쩔 수 없구나. 내 와이프가 선을 넘었어. 아들이 주저앉았어요. 소파에 털썩 앉더니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더니 물었어요. 그럼 민준이는요? 손주도 못 보게 하실 거예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준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예쁜 아이죠. 근데 그 아이도 엄마 말만 듣고 자라면 할머니를 우습게 볼 거예요. 민준이는 내가 데려와. 너 혼자. 와이프 없이? 그럼 볼게. 엄마.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밖에 안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엄마 존엄 지키려면 이렇게밖에 못해.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돈도 갚을게요. 한 달에 50만 원씩 시작할게요. 그러고는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 신으면서 뒤돌아봤습니다. 엄마,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저는 대답했어요. 후회하는 건 엄마가 할 일이야. 내가 걱정할 일 아니고. 아들이 문을 열었어요. 나가면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와이프한테 뭐라고 말해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사실대로 말해. 시어머니가 이제 만만한 사람 아니라고. 문이 닫혔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쩔 건데.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제대로 한 걸까요? 너무 심했나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다시 생각하면 제가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제 존엄을 지킨 거예요. 다음 주에 딸이 전화했어요.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잘하셨어요. 딸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안 하면 오빠네는 평생 엄마 우습게 봤을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안 편하구나. 제가 말했어요. 딸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엄마 자식인데. 근데 엄마 편한 게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불편해도 바른 선택을 해야 해요. 딸 말이 맞았어요. 며칠 후에 아들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계좌번호 물어보는 거였어요. 저는 번호 보내줬어요. 그날 저녁에 5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통장 정리하면서 그 숫자를 봤어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어요. 일주일 후에 딸이랑 같이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유언장 상담 받으러요. 변호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서 완전히 배제는 못합니다. 하지만 신탁으로 만들면 며느리가 함부로 손 못 대게 할 수 있어요. 서류 작성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딸이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제 재산 목록 정리하고 남편 동의서 받고 증인 섭외하고 복잡했지만 딸이 다 챙겨줬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명절도 아니고 제사도 아닌 평일이었는데 딸이 민준이 데리고 왔어요.
오빠가 바빠서 제가 데려왔어요. 민준이가 저한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안아줬어요. 보고 싶었거든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는요? 엄마는 바빠서 못 왔어. 언제 와요? 저는 대답 못했습니다. 딸이 대신 말했어요. 민준아, 오늘은 할머니랑 고모랑 재밌게 놀자.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민준이랑 공원 갔어요. 그네 태워주고 미끄럼틀 같이 타고 아이스크림 사줬습니다. 민준이가 웃었어요. 할머니 좋아.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민준이가 잠들었을 때 딸이 말했어요. 엄마, 올케가 오빠한테 이혼 얘기까지 꺼냈대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 엄마 때문에 시댁이랑 사이 틀어졌다고 못 살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딸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오빠가 거절했대요. 민준이 때문에도 그렇고 엄마가 유산 신탁 만든다는 거 알고 나서 더 안 된대요. 이혼하면 재산 분할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결국 돈 때문이구나.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케 본심이 그거예요. 엄마가 제대로 보신 거예요. 2달째 되던 날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와이프가 사과하고 싶대요. 직접 찾아가도 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혼자 와. 와이프만. 사흘 후에 며느리가 왔습니다. 3년 만에 혼자 온 거예요. 초인종 눌렀을 때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문 열었어요.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야위어 보였어요. 어머님, 며느리가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며느리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어요. 저는 차를 안내왔습니다. 며느리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설날에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대답 안 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술을 많이 마셔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한 말도 다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난다고? 제가 물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빠한테 듣고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런 말을 했다니.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기억 안 나는 건 내 문제고 내가 들은 건 내 문제야. 며느리 얼굴이 굳었어요. 그럼 용서는 안 되나요? 저는 한참을 며느리를 봤습니다. 용서? 뭘 용서해? 3년 동안 우리한테 한 거? 명절마다 손 하나 안 까딱한 거? 시어머니 눈 감으라고 한 거? 그것도 다 술 때문이니?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건 제가 서툴렀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저는 웃었습니다. 30살 넘은 어른이 명절에 설거지 도와주는 것도 몰라. 시부모한테 인사하는 것도 몰라. 며느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명절에도 열심히 도와드리고 자주 찾아뵐게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네. 며느리가 저를 봤어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왜 갑자기 그러고 싶은데? 3년 동안 안 하다가?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 못 하더라고요. 저는 알았어요. 유산 때문이라는 거. 아들이 말했겠죠. 엄마가 유언장 쓴다고, 신탁 만든다고. 그래서 며느리가 급하게 온 거예요. 며느리야, 엄마는 바보 아니야. 내가 왜 왔는지 다 알아. 며느리 얼굴이 하얘졌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진심으로. 진심? 제가 끊었어요. 진심이었으면 설날 다음 날 왔어야지. 3달 지나서 오빠한테 떠밀려서 오는 게 무슨 진심이야?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저는 휴지를 건네줬습니다. 그래, 잘못했지. 근데 이미 늦었어.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늦었다는 게 내 마음이 이미 식었다는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년 동안 내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봤어. 이제 더는 못 봐줘. 며느리가 제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저는 손을 뺐습니다. 며느리야, 엄마가 나쁜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어. 내가 편하게 살았으면 했어. 근데 내가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더라. 심지어 우습게 봤어. 아니에요, 어머님. 아니긴 뭐가 아니야.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집 비밀번호 가릴 때 엄마가 뭐로 보였어? 도둑? 명절에 혼자 전 부칠 때 뭐 생각했어? 시어머니 일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며느리가 대답 못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 친정 어머니가 그렇게 당했으면 어땠을까? 명절마다 혼자 일하고 사위한테 무시당하고 손주가 할머니를 심부름꾼으로만 알고 그래도 괜찮았을까? 며느리가 얼굴을 감쌌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더는 착한 시어머니 안 할 거야. 내가 원하던 대로 명절에도 안 와도 돼. 제사에도 올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끼리 조용히 지낼 거야. 그럼 민준이는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이는 아빠가 데려오면 볼게. 너 없이. 그 아이는 우리 손주니까 보고 싶어. 근데 내가 데려오면 안 봐. 며느리가 일어났어요. 알겠어요. 어머님 뜻대로 하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이제 본 모습이 나오는구나 싶었어요.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줘서 화났니? 제가 물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너무하세요. 실수 한 번 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게 맞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한 번? 3년이 한 번이니? 며느리가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 신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언젠가 후회하실 거예요. 손주 못 보게 될 수도 있어요. 협박이었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할 짓이고 그러면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손주 면접권은 조부모한테도 있어. 며느리 얼굴이 놀란 표정이 됐어요. 저도 알아본 거죠. 변호사한테 상담받은 거. 며느리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컸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근데 후회는 안 됐습니다. 제대로 한 것 같았어요. 석 달째 되던 날 유언장이 완성됐습니다. 공증까지 받았어요. 딸이 같이 가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이 물었어요. 엄마 마음 편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야 좀 편하구나. 아들은 매달 50만 원씩 입금했어요. 한 번도 안 빠뜨리고요. 통장 정리할 때마다 그 숫자를 봤습니다. 100개월이면 8년. 제가 74이 될 때까지 받아야 해요.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약속은 지켜질 겁니다. 추석이 왔어요. 명절이었죠. 작년 같았으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전 부치고 난리였을 거예요. 근데 올해는 안 그랬습니다. 아침 8시에 일어났어요. 천천히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남편이랑 간단하게 아침 먹었습니다. 오늘 딸만 오지? 남편이 물었어요. 응. 딸이랑 사위랑 민준이. 아들은? 안 온대. 말했잖아요. 명절에 오지 말라고.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명절이라고 참을 필요 없어요. 우리 존엄이 더 중요해요. 딸네 가족이 왔어요. 민준이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안아줬어요.
사위가 인사했어요. 어머님 건강하셨어요? 그럼요. 올해는 편하게 보냈어요. 사위가 웃었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좋아 보이세요. 차례는 간소하게 지냈어요. 딸이 도와줘서 금방 끝났습니다.